어렵게 얻은 오피스텔에서의 첫날 밤.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오는 너무나 조용한 밤이었다. 한쪽 벽면에 절반 이상의 창문으로 되어 있고 복층 구조의 천장이 높아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동시에 주었다. 이곳 주변은 유흥가들이 밀집해 있어 새벽까지 시끄럽지만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한 블럭 떨어져 있어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했다. 하지만 단점을 말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15층과 거의 같은 높이로 솟아있는 사무실 건물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이다. 나와 내 친구인 준혁은 집안에 불을 끄고 깍지를 낀 자세로 누워 어둠에 묻혀버린 창밖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난 슬슬 졸음이 몰려와 깍지를 풀고 몸을 옆으로 돌려 준혁을 바라보며 누웠다. 그리고 그때 날 의아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무언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준혁의 모습. 그런 준혁의 표정을 나 또한 말없이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다 이 어색한 상황을 깬 건 준혁이었다. 그는 자세도 풀지 않은 채 눈길조차 내게 돌리지 않고서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너 이 오피스텔 싸게 들었다고 했지? 얼마나? 보증금 500에 월세 50인데 5만원 깎아서 45에 들어왔어.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온 거야? 아니, 그냥 금방에 부동산에 문의했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준혁은 내 말을 무시한 채 아무런 표정 없이 그대로의 자세를 유지하며 다시 나에게 물었다. 중개인이 별다른 말 안 하디? 무슨 말? 여전히 준혁은 내 질문을 무시했다. 그리고는 혼자서 넋두리 하듯 입을 열었다. 말할 리가 없지. 무슨 소리야? 너 봤어? 뭘? 내 말에 준혁은 갑자기 자신의 어금니를 지그시 물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창밖에 있는 저 영상 말이야. 준혁은 어둠 속에 묻힌 창밖을 보고 있고 난 그런 준혁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준혁은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건 준혁의 번뜩거리는 눈빛과 긴장된 표정으로 봤을 때 심상치 않은 존재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옆으로 누워서 천장을 향하고 있는 내 오른쪽 뺨이 싸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뭔데? 몰라? 그냥 유리창 밖에 사람 같은 게 서 있어. 그 순간 탁 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무서움을 많이 타는 난 혼자 있는 걸 정말 두려워했다. 내가 5살 때 일이었다.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투정 부르는 내가 귀찮았는지 내가 잠든 사이 잠깐 장을 보러 나가셨다. 근데 엄마가 장을 보러 가자마자 난 곧바로 잠에서 깨버렸다. 엄마가 집에 없어서 그런지 너무나 고였다. 있어야 될 존재가 없어졌을 때의 두려움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다. 아무리 불러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지 못했다. 내 키가 닿지 않는 방의 문고리. 손이 닿지 않는 문의 손잡이는 어떻게 방도가 없었다. 난 방문 앞에서 엄청 울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내 울음소리를 듣고 누군가 달려온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너무나 무서워 장롱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어둠 속에 밀폐된 공간,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야, 너 겁먹었지? 준혁의 말에 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솔직히 겁먹었다. 원래 겁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 녀석의 기이한 능력 때문이기도 했다. 지금 준혁 역시 내 심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준혁은 아주 가끔씩 귀신을 본다고 한다.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 한 번은 둘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준혁은 숟가락으로 찌개를 뜨는 자세를 유지하며 눈을 치켜들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내 뒤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검은색 코트에 검은 중절모를 쓴 남자가 식당 내부의 기둥 뒤에서 반쯤 몸을 드러낸 채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난 고개를 획 돌려서 준혁이 말한 곳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준혁이 나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야, 쳐다보지 마. 준혁이 그 말에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려 식탁에 놓인 찌개로 시선을 모았다. 내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알았는지 준혁은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를 찾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쳐다보지 마.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 50대의 한 아저씨가 준혁의 등 뒤에서 쓰러졌다. 그 광경에 난 얼어버렸다. 나중에 그 정체에 대해 준혁에게 물었었지만 준혁은 그냥 들어왔을 뿐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단지 그건 저승사자처럼 느껴졌다는 것뿐이었다. 그래, 나 지금 겁먹었다. 야, 근데 나 여기서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런 말은 혼자 알고 있지. 나한테 왜 말해? 어린아이같이 울먹이듯 준혁에게 말했다. 내 말에 준혁은 내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나에게 돌려 입을 열었다. 앞전에 중전모 쓴 사람은 아니야. 그냥 창밖에 사람 형상 같은 게 보였을 뿐이야. 신경 쓰지 마. 뭐? 신경 쓰지 말라고? 너 같으면 신경이 안 쓰이겠어? 준혁은 내 표정을 살피더니 깍지 낀 양손을 고정한 채 다시금 시선을 창밖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가잖아.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 그냥 너도 모른 체 하면 돼. 야, 지금 네가 나한테 말해버렸잖아. 실컷 나한테 말해놓고 나더러 모르는 척하라고? 내 말에 준혁은 어떠한 생각이 났는지 잠시 어금니를 깨물더니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넌 친구잖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나도 너만큼 무서워. 어쩌면 너보다 더 무서울지도 몰라. 누군가한테 말하지 않으면 진짜 나 혼자 미칠 것 같아. 준혁의 말에 녀석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준혁의 초점은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겁쟁이다. 내가 준혁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소름 끼치는 현상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뱉어대는 강심장이기 때문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닌 두려우면서도 그것을 맞서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의 준혁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었다. 헌데 평소와는 달리 준혁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봐도 돼? 그냥 고개를 돌려 볼 것이지. 난 바보스럽게 준혁의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창밖에 맞추었다.
창밖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저 어둠 속에 무엇이 보인다는 건지. 어쩌면 준혁은 머릿속의 화상을 현실에 비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이다. 몸살기가 있어 일찍 잠이 든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가위에 눌리고 말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일어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공포심에 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몸부림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자장가 소리가 들렸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어떤 여자가 부르는 자장가. 그리고 누군가 내 가슴을 쓸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눈을 떴다. 그리고 이내 눈을 뜬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낯선 여자가 내 옆에 앉아 자신의 손으로 내 가슴을 쓸고 있는 것이다. 검고 긴 생머리 속에 묻힌 얼굴 속에서 소름 끼치는 자장가는 계속 흘러나왔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자장가가 이렇게 무섭고 혐오스러운 것이었다니. 나를 깨운 건 엄마였다. 식은땀을 흘리며 통나무처럼 굳어 눈만 뜨고 부릅뜨고 있는 나를 이상하게 여긴 것이다. 나는 얼른 주변을 돌아봤다. 헌데 그 낯선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반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결에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거실 TV에서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 내 가슴을 쓸고 있었고 저 TV 속의 자장가 소리가 내 심장을 조이고 있었다. 조금 전 있었던 일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사람은 얼마든지 공포의 대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준혁은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만의 방식으로 공포의 허상을 창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중절모 사나이와 쓰러진 50대 남성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던 것인가? 머리가 복잡했다. 그런데 너한테 이걸 말하는 이유가 또 있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봤다. 창밖의 형상이 축 늘어져서 대롱대롱 흔들리고 있어. 그리고 저 개새끼. 난 욕 같은 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난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지금은 저 녀석에게 속으로 욕하고 있다.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녀석의 주둥이를 틀어막고 싶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궁금했다. 그리고 뭐 자세히 보니까 창밖이 아니야. 지금 이 방이 창에 비춰진 거야. 준혁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난 이렇게 잔뜩 겁먹었는데 준혁은 배려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었다. 나도 보고 싶지 않은데 이건 진짜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건가? 그런데 왜 창을 통해서만 보이지? 신기하네. 난 이불을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 눈을 질끈 감았다. 여기서 누가 죽었나? 전에 입주자도
이걸 봤을까? 그럼 그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전에 입주자일까? 아니면 아 진짜 그만 좀 해. 지금까지 준혁이와 지내면서 오늘처럼 저렇게 무서운 말을 들은 건 처음이다. 오금이 찌리고 등골이 모두 얼어붙는 느낌이다. 준혁아, 그만해. 울먹이는 듯한 간절한 목소리에 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준혁아, 나 오늘 이 집에서 첫날 밤이야. 너 진짜 왜 그러냐? 어린아이처럼 이불 속에서 눈을 질끈 감은 채 준혁에게 말을 건넸다. 우리는 대화를 멈춘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잠시 동안 죽음 같은 장막감이 감돌았다. 무섭다. 오히려 더 무섭다. 왜 준혁이가 가만히 있지? 이 자식 또 나를 겁먹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만하라니까 그냥 있는 건가? 질끈 감았던 눈을 서서히 떴다. 그리고 방 안의 어둠보다 더 어두운 공간을 만든 이불을 조금씩 걷어냈다. 이불의 가장자리가 내 머릿결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다. 이불의 끝자락이 내 눈동자를 지나치자 준혁이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근데 창밖을 향하던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고 준혁은 파래한 어둠 속에서 나를 무표정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면 뭐? 전에 입주자가 아니면 그 중절모의 사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난 준혁을 발로 힘껏 밀어냈다. 야, 너 그냥 꺼져. 나의 돌발적인 행동에 준혁이 당황한 듯 보였다. 준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 안의 불을 모두 켰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준혁이 발에 닿지 않음에도 계속 허공에다 발길질해 댔다. 준혁은 멀리 감치 서서 허리에 두 손을 갖다 대고는 나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거짓말 아니야. 이 집에 뭔가 있어. 보지 못하는 네가 오히려 속이 편할 수도 있어. 그냥 가버려, 개자식아. 가라고? 나 가버리면 너 혼자 오늘 밤 보낼 수 있겠어? 안 될 텐데. 분명히 나 가버리면 넌 오늘 여기서 못 자고 밤새 밖을 돌아다니며 서성이겠지. 안 그래? 친구니까 말해주는 거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말도 안 꺼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내가 뻔히 겁내하는 거 알면서도 그런 말 해주는 게 친구냐? 너도 이겨내야 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굴 건데. 나만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해? 너도 언젠가 나랑 같이 귀신을 볼 수 있을 날이 올지도 몰라. 그땐 그냥 창밖으로 뛰어내릴 거냐? 얘 진짜 미친놈이네. 네가 보는 게 귀신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평소답지 않게 내 말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귀신이든 아니든 이 집에 뭔가가 있어. 그건 확실해. 오늘은 그냥 나랑 같이 자고 내일 나랑 전 입주자 한번 만나보자. 부동산 직원들은 말해줄 것 같지 않고. 난 그제서야 우스꽝스러운 발길질을 멈추고 조용히 몸을 바로 눕혔다. 한 시간도 채 못 잔 것 같았다. 날이 밝도록 뜬 눈으로 짖은 나는 밝은 햇빛 아래에서 잠시 눈을 붙인 것 같았다. 학교 수업을 빠지고 우리 둘은 관리 사무실로 내려갔다. 저기 903호 입주자인데요. 혹시 전 입주자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관리실 여직원은 나와 준혁을 시큰둥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런 건 알려드리지 못하는데. 근데 왜요? 옷장 구석에 반지함을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거 돌려드리려고요. 준혁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거짓말을 내뱉었다. 어쩌면 어젯밤 나에게도 저렇게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비싼 기념반지 같은데 빨리 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서운한 표정으로 말하는 준혁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는 듯 했다. 그리고 여직원은 시큰둥한 표정을 풀고 대답했다. 잠시만요. 여직원은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내 이리저리 몇 번 뒤지더니 연락처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돼요. 어? 그런데 이분은 입주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집을 비우셨네요. 단기 입주자였나 봐요. 단기 입주자요? 그거 있잖아요. 보증금하고 계약기간 없이 월세 더 내고 그냥 달수로 끊어서 사는 거요. 반지함을 놓고 갈 정도로 급하게 이사 가셨나? 번호를 받아 적은 준혁은 관리실에 나와서 그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다. 몇 번의 벨이 울리자 어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준혁의 휴대폰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저기 땡땡 오피스텔 903호 입주자인데요. 네. 근데 무슨 일이시죠? 전 부동산에 다 맡겨서 나왔는데. 아, 그게 아니라 혹시 사시면서 무슨 일 없었나 해서요. 무슨 일이요? 그냥 사시면서 집안에서 이상한 일 겪지 않으셨나 해서요. 준혁의 질문에 잠시간 그는 말을 멈췄다. 듣고 계세요? 준혁의 물음에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네, 그쪽도 보셨군요. 혹시 땡땡대 대학생인가요? 네, 맞아요. 저는 땡땡학과 대학원생인데 수업 없으면 잠시 시간 내서 만날까요? 낯선 남자의 제안에 준혁은 선뜻 응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학생회관 앞에 잔디밭 벤치에서 만나죠. 네, 그러시죠. 우리가 만난 낯선 그 남자는 28살에 키가 큰 건장한 청년이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만 보면 학생이라기보단 회사원에 가까워 보였다. 우리에게 캔커피를 하나씩 건네준 남자는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말주머니를 풀기 시작했다. 전 원래 이곳 학생이 아니라 지방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들어간 건 5개월 전이고요. 목돈이 없어서 단기 계약으로 우선 입주했습니다. 전 원래 추위에 강해서 웬만한 겨울 날씨에도 창문을 열고 사는 정도랄까? 근데 참 이상하게 그 오피스텔은 밤만 되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방을 켜고 창문을 모두 닫고 살았죠. 그런데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고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추위가 가시질 않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어디선가 한기가 자꾸 몰려온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 한기의 방향을 보니까 창 쪽이 아닌 복층 다락방 쪽에서 한기가 몰려오는 겁니다. 다락방 구조 아시다시피 계단으로 올라가면 앉아서 뭔가를 해야 하는 높이밖에 안 되잖아요. 게다가 밀폐되어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한기가 몰려온다는 게 이상했죠. 저는 그곳에 이불을 가져다 쌓아놓고 그 한기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기가 더더욱 기분 나쁜 건
몰려오는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주기요? 네, 마치 누군가 주기적으로 숨을 쉬듯 차가운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저는 웬만한 일에는 겁을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집은 솔직히 좀 이상했습니다. 남자가 캔커피를 거의 바닥낼 때까지 나와 준혁은 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서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제가 처음으로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낮에 청소 좀 하려고 다락방 이불을 정리하는데 그 이불에 무언가에 눌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몸을 기대고 누웠다고 해야 될까? 그런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귀신이든 사람이든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이곳에 있거나 아니면 다녀갔다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 했죠. 저는 미친 듯이 집안에 있는 모든 서랍, 옷장, 장롱 등을 열어 젖혔습니다. 없어진 무언가를 찾는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솔직히 누군가가 이곳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더 앞섰기 때문이죠. 경비실에 CCTV라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없어진 물건도 없고 그것 외에는 누가 들어왔다는 흔적이 전혀 없는 터라 괜한 웃음거리 만들까봐 쉽사리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데 자꾸 밤마다 그 기분 나쁜 한계가 떠올라 찝찝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는 갈증이 몰려오는지 비어버린 캔을 입에다 갖다 대며 연거푸 마시는 흉내를 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무 일이 없길래 그냥 그렇게 그 일이 잊혀지나 싶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오피스텔 화장실이 좁습니다. 문을 닫아야만 변기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날은 밤도 아니고 아침이었죠. 저는 큰일을 보려고 문을 닫고 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펼쳐두고 앉아있는데 그런 소리 알아요? 맨발로 장판지 위를 걸을 때 나게 되는 저벅거리는 소리. 남자의 말을 듣자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난 가슴을 한번 쓸어내렸다. 와,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누군가 제 집 거실방을 아주 느린 걸음으로 저벅거리며 돌아다니는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소리는 전혀 들은 게 없는데 저는 화장실 서랍에 있는 화장품 유리병을 오른손으로 감아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조용히 화장실 문 손잡이를 돌렸죠. 휴대폰이라도 들고 왔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했을 텐데 휴대폰이 거실방에 있는지라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거의 절반 이상 열었는데도 그 저벅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다시금 남자는 갈증이 몰려오는지 비어버린 캔을 연거푸 마시는 신용을 했다. 난 마시지 않은 캔커피를 그에게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긴 한숨을 내뱉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놈의 저벅거리는 소리,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복층 계단으로 향하는 겁니다. 현관이나 화장실 문에서는 계단 쪽이 보이지 않잖아요. 단지 그 복층 다락방이 머리 위에 있다는 것뿐이지. 다락방의 바닥은 카페트를 깔아놔서 걷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저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전 곧바로 현관문을 벌컥 열어서는 밖으로 냅다 튀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갔습니다. 전 아저씨를 설득해서 복도의 CCTV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시간 전 것부터 거의 16배속 재생으로 돌리는데 제가 있는 호실에서는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달려 나오는 제 모습만 찍혀 있었고요. 전 아저씨를 설득해서 제 방으로 동행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자는 준혁이 건네준 캔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잠시 동안 전방을 주시하더니 고개를 돌려 우리에게 물었다. 그쪽은 뭘 본 거죠? 그의 물음에 준혁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창밖이요. 또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창밖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창밖에 나타난 귀신 같은 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방 안에 비친 거였고요. 누구였죠? 남자인가요? 아니면 여자? 혹시 어린애? 그도 놀라운지 눈썹을 치켜들며 준혁에게 물었다.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검은 형체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목매단 것처럼요? 글쎄요. 그냥 상반신 중간부터 발끝까지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뒤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준혁의 물음에 남자의 시선은 다시 전방으로 향했다. 아니요. 전세금을 마련할 때까지는 당분간 거기서 살았어야 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대신 틈만 나면 연구실 동료들과 친해진 학부생들을 집에 불러서 같이 자곤 했습니다. 나이 먹고 이러는 애 모습이 우습게 생각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주한 지 2달을 좀 넘겼을 때입니다. 그쪽과 거의 비슷한 일이겠네요. 남자는 숨을 한번 몰아쉬더니 말을 이었다. 그날은 연구실에서 밤을 새고 대낮에 집에 들어와서 골아 떨어졌었죠. 그리고 잠에서 깬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베개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땀은 아니고 제가 침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고 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똑바로 누워서 자기 때문에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개의 3분의 1 이상이 젖어 있을 정도로 침을 엄청나게 많이 흘린 거예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아닌 듯한 기분? 그냥 누군가가 나와 같이 잠든 것 같다는 묘한 기분이랄까.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밤 9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었죠. 피곤한 게 가시지 않아서 전 리포트 작성 대신에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불을 끄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영화를 볼 때 습관적으로 불을 끄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영화에 몰입하고 있는데 왼쪽 창가 쪽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밖이 어두우면 실내가 비친다는 거. 저는 무심코 창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남자는 준혁이 건넨 캔커피를 찌그러뜨릴 듯 움켜쥐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층 다락방에 30cm 높이의 안전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웬 아이가 걸터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 뒤에서. 남자의 얘기를 듣자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모니터 불빛밖에 없는데 밖이 칠흑같이 어두워서인지 그 아이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린아이냐고 물어보셨군요.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진짜로 놀란 적 있어요? 전 그때 진짜 놀랐습니다. 목구멍에 손수건 한 뭉치를 틀어막은 듯 전혀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놀랄 때 비명 지른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온몸의 그 어떤 근육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뻣뻣하게 굳은 몸이 갑자기 풀어지죠.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해 봤어요? 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절해 봤습니다. 갑자기 전방에 화면이 쫙 멀어지더니 TV 화면 꺼지듯 밖에서 안쪽으로 모아지듯 시야가 좁아지면서 사라집니다. 남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캔커피를 쥔 두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공포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나에게 실제로 생기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달의 입주 기간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방셀은 모두 지불하고 이사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악몽 같은 기억입니다. 그 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제게 일어난 일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혼자 미칠 것 같았거든요. 당신들도 거기서 버틸 자신이 없으면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무서우면 그냥 불을 켜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창이나 거울을 보지 말아요. 우릴 겁먹이려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충고하려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웠다. 너 또 갈래? 준혁이 나에게 물었다. 미치겠네. 1년 계약해놓고 입주한 지 하루 만에 방을 내놔야 돼?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 입주자가 당장 들어올까? 그러면 당분간 내가 같이 있어줄까? 나도 무섭긴 한데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어젯밤만 해도 두들겨 패주고 싶은 녀석이었지만 지금은 준혁이가 구세주처럼 보였다. 부모님한테 뭐라 하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지 뭐. 믿어주실까? 부모님은 나를 믿으셔. 걱정 마. 괜히 나 때문에. 고맙다, 준혁아. 친구 사이에 무슨 고맙기는. 대신 오늘은 너 혼자 있어야겠다. 내일 짐 챙겨서 올게. 준혁은 내 어깨에 손을 얹더니 싱긋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표정과 맞지 않는 재수없는 말을 내뱉었다. 오늘 밤 잘 버텨. 죽지 말고. 그의 공포스러운 장난은 오히려 나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그래. 장기훈 조심해. 그렇게 준혁은 멀어져 갔다. 난 준혁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서서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준혁의 모습 위로 멀리서 몰려오는 불길한 구름대가 눈에 들어왔다. 아, 진짜 어떡하지? 텅 빈 방에 들어온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어서 시간이 지나 준혁이를 빨리 보고 싶을 뿐이다. 오늘 밤 잘 버텨봐라. 죽지 말고. 준혁의 장난스러운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걸까? 그냥 컴퓨터로 게임이나 할까? PC방에서 밤샐까? 그냥 학가론 가서 시간이나 죽일까? 아니면 그냥 돌아다닐까?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날 해방시켜주지 못했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그냥 방을 다시 내놓을까?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행동 같았다. 난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단지 전에 입주자와
준혁이의 말뿐이었다. 나한테 보이지 않는데 난 왜 이리 겁을 먹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 뭔지 모를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 그래, 한번 버텨보자. 어차피 살아야 할 집이 아닌가? 1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해서인지 조금씩 피로감이 몰려왔다. 아직 저녁 6시밖에 안 되었는데 밖은 점점 어둠 속에 묻히고 있었다. 기분 나쁜 구름대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난 유리창이 모두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들이우고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에 신문지를 덮고 테이핑했다. 그리고 화장실부터 복층 다락방까지 불이란 불은 모두 켰다. 대낮까지 밝은 밀폐된 공간으로 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서 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말 나에게도 그들이 보일까? 나는 시간을 보내려 컴퓨터를 켰다. 음악을 들을까? 게임을 할까? 아니면 영화를 볼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다. 난 멍하게 부팅이 만료된 모니터에 화면을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결정을 내리고 음악을 켰다. 평소 즐겨 듣던 발라드가 작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다. 난 의자를 뒤로 눕히고 책상 위로 발을 뻗어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음악을 들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것도 날 힘들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덧 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창밖에서 작은 진동음이 들려왔다. 난 책상에 올려둔 발을 내리고 천천히 창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두껍게 들여진 커튼의 가운데를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았다. 그리고 살짝 그것을 열어 젖혔다. 그러자 열려진 커튼 사이로 저 멀리서부터 번쩍이는 푸른색 성광이 느껴졌다. 그리고 곧이어 커다란 유리창 바깥면을 따라 누군가의 눈물처럼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봄날의 아지랭이처럼 빗물은 꿈틀대듯 흘러내렸고 그 창에 비친 내 모습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나의 복잡한 신경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나의 형상은 빗물과 함께 심하게 요동쳤다. 난 눈의 초점을 조금 더 멀리 두었다. 헌데 그 순간 내 뒤로 창에 비친 복층의 다락방이 눈에 들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말한 복층의 안전턱이 보였다. 복층 다락방에 30cm 높이의 안전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왜 나이가 걸터앉아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남자의 그 말이 떠오르자 나는 재빨리 창문을 커튼으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잠시 동안 초점 잃은 눈으로 커튼 앞에 서서 마음을 추스렸다. 내 등 뒤로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상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애써 다락방에 시선을 두지 않은 채 다시 의자로 돌아와 몸을 뒤로 눕혔다. 잔잔한 노랫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작은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옛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되었다. 언젠가 한 번쯤 받아들여야 하는 이별의 고통이었지만 어린 나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엄마와 아빠, 아침이면 들리던 엄마의 잠 깨우는 소리, 식사를 준비하던 주방의 달그락거리는 소리, 밥솥에서 뿜어대는 쌀이 익어가는 냄새, 화장실에 물레를 가는 소리, 아빠의 전기 면도기 소리, 작업복 걸치는 소리, 아무런 주제도 없지만 늘 밥상에서 제잘거리던
엄마의 수다 소리.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건 어린 나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 모두가 날 위로하고 안타까워했지만 그것이 내 가슴속 깊이 잠재된 트라우마를 씻어주지 못했다. 준혁과 친구가 된 건 중학교 2학년 때 자리 배치를 다시 할 때부터였다. 그때 준혁은 내 짝꿍이 되었다. 준혁은 항상 뭔가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그런 표정을 짓고 다녔으며 짝꿍인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놈이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싸우고 다니는지 가끔씩 얼굴과 팔뚝에서 멍자국이 보이기도 하고 귀에서 피를 흘리기도 했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준혁에게 풍겨오던 담배 냄새도 간접적으로 준혁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난 그런 준혁과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 또한 나와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 준혁과 친해진 계기가 있었다. 같은 반에 건달 같은 길중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준혁을 극도로 싫어했다. 길중은 싸움을 잘했었다. 하지만 준혁도 만만치 않았다. 그 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그런 준혁을 향한 길중의 증오감은 당사자가 아닌 짝꿍이 나에게로 향했다. 길중과 그 패거리들은 날 빵셔틀처럼 부려먹었다. 우악스런 길중의 주먹이 무서웠던 난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낄낄대는 소리, 다른 아이들의 시선, 그리고 굴욕감 등은 모두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부모에 대한 말은 그 어떤 것도 용서의 대상이나 인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길중에 딱 그 몇 마디였다. 뭐? 돈이 없다고? 아, 맞다. 네 돈줄 대시는 분들이 멀리 가셨지? 나에게 그런 힘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길중과 뒤엉켜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내려쳤다. 손에 잡히는 대로 뭐가 되었든지 그것을 길중의 얼굴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패거리들이 나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준혁이 가로막았다. 꺼져 이 개새끼들아! 가까이 오는 새끼는 나한테 주는 거야. 그렇게 모두가 얼어있는 사이 준혁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내 오른손 높이 들려진 철제 필동을 천천히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쪼그려 앉더니 속삭였다. 그만해라. 애 죽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제서야 피범벅이 되어 있는 길중의 얼굴이 눈에 들었다. 정학이 풀리고 학교에 들어섰을 때 길중이를 포함한 모두는 나를 경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뒤로 그림자처럼 버티고 있는 준혁을 더 두려워했는지도 모른다. 그 무엇이 준혁과 나의 공통점인지 모르지만 그 뒤로 우린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고 서로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다. 내 휴대폰의 단축번호 1번은 준혁이다. 나는 옛 생각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과거 상념에 빠져있는 나를 깨운 건 정전이었다.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은은하게 퍼지던 음악 소리는 사라지고 죽음보다 더한 적막감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비상등이 켜지면서 빛을 찾는 내 동공을 작아지게 만들었다. 어슴푸레한 노란 불빛은 오히려 음산한 기운을 더하는 것 같았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살폈다.
하늘에서 번쩍이는 푸른색 성광과 비상등 외에는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았다. 하필 오늘 정전이다. 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등 뒤로 몰려왔다. 그와 동시에 종소리부터 꼬리뼈까지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누군가가 숨을 쉬듯 주기적으로 차가운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있죠? 남자의 말처럼 그 차가운 기운은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자세로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릴 뿐 뒤를 돌아볼 생각은 엄두도 나지 않았다. 주책 없이 떨리는 오른손에 휴대폰이 들려있다. 단축 번호 1번만 누르면 준혁에게 연결이 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온몸의 관절들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나는 힘을 내어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나의 나약한 생각일 뿐인 걸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진 않았다. 다락방에서 스며 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내 얼굴을 쓸어내듯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지금 나와 같이 있다. 이제야 그 남자의 두려움을, 아니 준혁의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쓰러질 듯한 몸을 추스리고 난 의자에다 몸을 내던졌다. 그리고 책상에 팔꿈치를 기대어 고개 숙인 자세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방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뭔지 모를 자존심이 날 의자에 묶어두고 있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잊은 듯한 뭔가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창이나 거울을 보지 말아요. 그 남자의 말. 비치는 것이 창이나 거울뿐인가? 빛을 내기 때문에 평소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것. 바로 내 앞에 있는 불 꺼진 모니터였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질끈 감았던 눈을 풀었다. 그리고 자세를 고정한 채 천천히 위를 바라보았다. 검은 모니터 속에서 고개를 든 내 모습이 희미하게 눈에 들었다. 그리고 내 어깨 뒤에서 천천히 흔들거리는 사람의 발끝이 눈에 들었다. 기절하고 싶다. 그것만이 나를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 의지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난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 하지만 그런 나의 바램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천장에 매달려 길게 축 늘어진 어떤 남자의 시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가위에 눌린 걸까?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냥 바라만 볼 수 있을 뿐. 그런데 일어나 보니 이상한 거예요. 베개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낮에 만났던 남자의 말이 이젠 이해가 되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그의 입에서 가는 실처럼 계속해서 침이 흘러내렸다. 대체 넌 누구야? 이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지만 난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가위에 눌린 게 확실하다. 이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내가 돌처럼 굳어버릴 수 있나? 사력을 다해서 눈동자를 돌려 그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그의 모습은 더더욱 선명히 눈에 들어왔다. 침은 입에서 흘러내리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저렇게 길게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 그의 혀가 목젖까지 내려와 있었고 긴 혀를 따고 흘러내린 침이 혀끝에서 늘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더욱 호미하게 만든 건 반쯤 뜨고 있는 그의 눈이었다. 왜 사람들이 죽음보다 더한 무엇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되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내 시야로 들어왔다. 고개도 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구를 지탱하는 근육이 끊어질 듯 눈을 옆으로 돌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오른손으로부터 10cm 떨어져 있는 휴대폰이 보였다. 단축번호 1번. 1번만 누르면 준혁이가 달려올 것이다. 나는 사력을 다해 손가락을 뻗었다. 온몸의 핏줄들이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다. 오로지 내 정신은 그 작은 휴대폰에 집중되어 있었다. 오늘 밤 잘 버텨봐. 죽지 말고. 준혁의 말처럼 난 지금 버티고 있었다. 이 끔찍한 고통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말이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준혁아, 내가 넘어야 될 고통이 하나 더 다가오고 있다. 누군가 북층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앞을 살피지도 않은 채 그 희멀건 눈동자를 나에게 고정한 채 한 아이가 내려오고 있다. 계단의 넓이와 보폭이 맞지 않는 걸음을 하고 있다.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내 앞에 쪼그려 앉혔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이 아이가 이리저리 나를 살피고 있다.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다. 준혁아, 미안하다. 준혁아,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어디까지 입이 찢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이 아이가 크게 미소 짓고 있어. 사랑한다, 친구야. 정신이 들어요? 누군가의 부름에 난 눈에 초점을 맞추었다. 병실 같은 낯선 방이 내 시야에 들었다. 그리고 의사 복장을 한 남자가 내가 누워있는 침대 끝에 서 있었다.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앞에 보이는 남자는 전에 만났던 입주자였다. 이제 정신이 들어요? 당신이 여기 어떻게? 내 말에 그는 긴 한숨을 쉬더니 눈길을 돌려 옆에 서 있는 간호사 복장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여자 또한 나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관리실에서 봤던 그 여자였다. 남자는 천천히 발을 옮겨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사무적인 말투로 나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주저하지 않았다. 윤성진이요. 그는 뭔가를 받아 적더니 다시 사무적인 말투로 내게 물었다. 최근에 친한 친구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준혁이요. 김준혁. 그런데 준혁이가 보이지 않았다. 빌어먹을 녀석. 친구가 병원에 있는데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밤새 간호하고 잠을 자러 간 걸까?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남자는 다시 내게 물었다. 목매던 남자를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도? 남자의 질문에 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그걸 어떻게... 내 말에 남자는 간호사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남자는 서류철을 간호사에게 건네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내 옆으로 앉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 누구죠? 윤성진이요. 윤성진이라고요. 남자는 입을 굳게 다물더니 말문을 열었다. 윤성진 씨, 당신은 죽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당신은 윤성진이 아니고 김준혁이라고요. 알겠어요? 난 어이없는 표정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시 물었다. 지금 제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김준혁 씨, 그냥 내 말을 듣고만 있어요. 당신 친구 윤성진은 죽었습니다. 3년 전 윤성진 씨는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었죠. 게다가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윤성진 씨는 더욱 비뚤어진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억 안 나요? 같은 학생 한 명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윤성진 씨는 목을 매달아 자살했고요.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유일한 친구였던 김준혁, 당신이고요.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인 홀아버지 밑에서 학대받으며 자랐었죠. 어렸을 적부터 언제 떠난지도 언제 돌아올지 모를 엄마를 마루턱에 앉아 항상 기다리는 게 당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마저 간암으로 돌아가시자 당신은 윤성진에게 더 집착을 하게 된 겁니다. 친한 친구를 잃었던 당신 또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당신은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도피하고자 당신이 택한 방법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었죠. 당신은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친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당신 스스로가 윤성진 입장에서 만들어낸 강한 김주혁일 뿐입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나댔지 않았던가요? 바로 어렸을 적 김준혁 씨 당신입니다.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갑작스런 내 뺨 위로 흘러내렸다. 김준혁 씨, 기억이 다시 떠오르나요? 당신이 이곳에 온 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당신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떠오르는 기억을 애써 지우며 윤성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5번째 똑같은 말을 당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기억이 도중에 되살아나는지 살피려 당신이 말한 상황을 저와 김 간호사가 재현해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벌써 3번째나 하는 겁니다. 도중에 당신 기억이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힘들어도 이젠 친구를 떠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진 씨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윤성진 씨를 흉내낸다 해도 당신은 결코 윤성진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세요. 김준혁 씨. 뜨거운 눈물이 샘솟듯이 흘러났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깨물으며 나는 울음소리를 삼켰다. 김준혁 씨, 젊은 나이에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거예요? 당신의 완치 여부는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힘들어도 과거를 지우지 말아요. 이를 악물고 받아들여요. 당신만 마음가짐을 다진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다중이격도 아니고 귀신에 씌인 것도 아니죠. 이제 친구를 떠나보내세요. 잡을 수 없을 허상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세요. 일그러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오른손으로 눈을 가렸다. 하지만 쏟아지는 뜨거운 액체는 감출 수가 없었다. 김진욱 씨,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시 윤성진 씨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치료실, 아니, 당신이 착각하는 그 오피스텔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태어날 때까지 정상인들처럼 살아갈 겁니다. 남자는 간호사에게 건넸던 서류처를 받아들더니 무언가 받아 적으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조용히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눈물이 어느 정도 말라감을 느끼면서 어금니를 깨물었다. 나의 대답이 지연되자 남자는 다시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난 남자의 표정과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잠시 말을 아꼈다. 그리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준혁이요. 내 말에 남자는 가벼운 미소를 보냈다. 당신 친구 윤성진 씨는 어떻게 되었죠? 3년 전에 죽었습니다. 남자는 흐뭇한 표정을 다시 한번 짓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들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김진혁 씨? 남자가 꺼내든 건 빨간색의 말보로 담배였다. 담배요. 담배잖아요. 맞아요. 담배죠. 그런데 그냥 담배가 아니에요. 당신의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당신이 한 대씩 피우던 담배죠. 1년 동안 20개 피 중에서 이제야 절반 정도 줄었군요. 당신 같은 꼴주가 1년 동안 10개 피만 피웠다는 건 그동안 김준혁보다는 윤성진으로 산 기간이 더 길었다는 말이에요. 이 담배 맛을 기억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나에게 담배를 건네는 신용을 하더니 내게 말했다.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울래요? 네. 잔디 정원의 벤치에 앉아 맑디 맑은 하늘을 보며 담배향이 한 모금을 빨아들였다. 간만에 맛보는 담배라 그런지 목이 막혀오며 토할 듯이 기침이 쏟아졌다. 내 뒤에 서 있는 두 남녀의 소근거림이 들려왔다. 박사님, 김준혁 씨 담배 피면서 기침하는 거 처음 보네요. 그러게. 그리고 김준혁 씨가 핸드폰 1번 단축번호로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좀 이상해요. 왜? 뭐가? 뒷자리는 김준혁 씨랑 같고요. 앞자리만 010이 아니라 016이에요. 예전 자기 번호인가 보죠? 그런가 보네. 그런데 왜 예전 자기 번호를 단축번호 1번으로 했을까? 난 조용히 입 주변으로 말라붙은 침을 털어냈다.